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8장 내담자 정보 수집과 행동 이해 기법입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과 행동 이해 기법, 그리고 기법으로 공감, 질문 기법, 직면, 저항을 다루는 법, 리허설, 그리고 즉시성, 수용적 존중, 역설적 의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입니다. 이 단어는요, 대화형 사례 문제, 내용 파악에 필요한 문제, 오답에 주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가 굉장히 필수적인 단원입니다. 자, 먼저 내담자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기법입니다. 모든 내담자의 행동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행동 이해 기법에 해당하는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된 사고, 반성예장, 변명의 초점, 이거 끝없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오답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답이요.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입니다. 자, 한 개의 오류는 있어요. 한 개의 오류는 있는데 한정된 오류는 없어요. 한정된 오류가 오답이에요. 한 개의 오류는 어떤 불가능이나 무슨 한계점이 어디냐 이런 거에 관련된 오류가 한 개의 오류예요. 한 개의 오류는 있지만 한정된 오류는 없습니다. 이거 대표 오답입니다. 자, 첫 번째 기법이요. 가정 사용하기입니다. 가정 사용하기지만 일종의 질문 기법이에요. 즉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고 가정해서 질문을 하는 기법이에요. 다시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고 가정해서 질문하는 기법이요. 그러니까 이미 실현됐다고 가정하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지 않은 사례요. 직업에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yes 아니면 no를 물어보니까 개방적이지 않은 질문이고요. 뭔가 구체성이 없어요. 바람직한 사례는 이런 거예요. 당신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게 뭐가 마음에 들어요? 구체적이죠. 좋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것이 바람직한 질문 사례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요.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이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는 자아 개념이 높은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기법입니다. 전이된 오류에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의 오류, 극한점에 관련한 한계의 오류, 그리고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요. 극한점에 관련한 한계의 오류라는 것은 있지만 한정된 오류는 없어요. 한정된 오류는 오답입니다. 이거 꼭 오답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정보의 오류와 한계의 오류는 각자 개별로 디테일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자, 정보의 오류는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있어야 될 내용이 삭제된 거, 그게 바로 삭제 이야기 삭제하기입니다. 출제 사례는 대화형 사례는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어떤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지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삭제 혹은 이야기 삭제하기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 자체가 뭔가 이상해요. 보면 인물을 사용했는데 불확실한 인물을 사용하고요.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하고요. 어투를 사용해도 제한된 어투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오류의 케이스고요. 한계의 오류는 바로 극한점에 관련한 오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출제 사례는 이런 거예요. 나는 사장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처 방법은 고쳐주는 거죠. 바로 한계의 오류를 정정해 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당신은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을 가정하는 경우의 사례고요. 그 다음 예외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이런 거가 다 한계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즉 한계란 불가능함, 예외 없음, 불가피함 이런 것들이죠. 다음 기법,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기법입니다.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은유 사용하기라는 두 가지 기법은 요 저항감 재인식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법,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입니다. 자, 왜곡된 사고 확인에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정보의 일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다시 왜곡된 사고는 전체를 못 보고요. 정보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입니다.
침묵의 의미와 처리입니다. 침묵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먼저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침묵은 대개 긍정이며 수용의 형태다. 아니에요. 당연히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침묵을 하고 있다면 이건 부정이며 거절의 의미입니다. 다른 이유들이요. 상담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 혹은 불안 때문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재확인을 바라거나 상담자의 해석 등을 기대해서 침묵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담자가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업 상담 시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한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란 극단적인 거, 극한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거 가정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걸 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계의 오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아닌 것,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 이게 한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공정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 뭐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한계의 오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계의 오류란 바로 한계란 불가능함, 예외 없음, 불가피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보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 금방 압니다. 내담자한테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든가, 상담자가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기준을 부여한다든가, 모두 다 황당한 답변들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상담 기법의 출제 확률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는 뜻이고요. 출제 빈도가 낮아서 뺀 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공감이고요. 그 이외에 질문 기법, 직면 리허설, 저항 다르기 순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감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둘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정까지 반영해서 자기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위치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감을 했다고 해서 동의하거나 꼭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답의 케이스, 내담자에 맞춰 수용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주관자의 경험에 맞춰 자신을 맞춰줘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오답의 케이스고요. 공감의 정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적 감정까지 반영하는 것, 내용 플러스 감정 반영이죠. 자, 두 번째,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이게 공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상담사의 기본 기술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내용 플러스 감정 반영, 바로 공감이죠. 정답 2번입니다.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요. 지문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공감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요. 내면의 감정까지 반영하는 거 경청이 아니고요. 공감이죠. 경청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틀린 것 바로 1번입니다. 질문 기법의 핵심 내용은요. 한마디로 범인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네가 했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고요. 왜 그랬어?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 왜라고 질문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질문은 가급적 개방적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 라는 식의 그 폐쇄적 질문, 단답식 질문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중 질문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했어? 그리고 어떤 계획 갖고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질문 기법의 핵심 내용은요.
한마디로 범인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네가 했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고요. 왜 그랬어?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 왜라고 질문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질문은 가급적 개방적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 라는 식의 그 폐쇄적 질문, 단답식 질문, 좋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중 질문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했어? 그리고 어떤 계획 갖고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물어보는 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질문은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방해 요소가 뭐냐, 일정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은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고요.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이거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5번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의 질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요. 1. 목표 성취를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당신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2번 당신이 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뭔가? 3번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번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는가? 네, 정답이요. 네,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사결정자입니다. 비록 신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목표 실현 가능성을 물어볼 때 상황 통제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방해 요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간 계획, 이거는 모두 다 중요한 요소고요. 직업의 의사결정자와 목표 실현 가능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질문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간접 질문보다 직접 질문이 더 좋다. 이거 취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질문보다는 간접 질문이 더 좋습니다. 정답 1번이죠. 상담 기법 직면은요, 내담자가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즉 내담자가 문제에 직면하도록 해서 현실적인 대처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겁니다. 즉 현실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와 맞닥뜨려서 현실에 도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내담자의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직면시켜서 현실을 통제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직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실제 출제 사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당신은 거부하죠. 하지만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실제 출제 사례들이 있고요. 이 직면 문제는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씩 훈련해 볼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꼭 문제 놓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상담 기법에서 저항의 처리입니다. 먼저 저항이 확인이 되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한다든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상담자한테 내담자를 의뢰해 버리는 거, 이건 바람직한 저항의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제된 저항의 사례는요.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하지요 라고 제의를 했는데 내담자가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라고 저항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출제된 저항의 사례입니다. 상담 기법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은요, 어떤 행동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는 사람한테 일종의 모의 면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허설이에요. 암시적 리허설은 행동 연습은 아니고요. 어떤 목표 같은 것을 상상하거나 숙고해 보도록, 미리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암시적 리허설입니다. 상담 기법에서 즉시성이라는 건요, 무슨 질문에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인상, 기대, 무슨 바람, 요런 거, 요 순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제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즉,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을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에서 주제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즉시성이에요. 요게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뭔가 방향감이 없는 경우,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무슨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요럴 때 요런 즉시성이 있는 주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인 일 경우에는 이게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기법 중 수용적 존중의 경우입니다. 수용적 존중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긍정적인 존중,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내담자의 감정, 경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 두 번째, 한 인간으로서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수용적 존중이고요. 실제 출제 사례, 사례도 같이 묶여서 출제되니까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조퇴할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자네니까 그만큼 참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기타 상담 기법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역설적 의도요.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기불안,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예기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을 맞닥뜨리도록 일부러 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거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 세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게 역설적 의도의 지침이고요. 재구성 계획하기는 역설적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항목입니다. 해석이요. 해석은 일단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딱 듣고 어떤 내용을 추론을 해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진술을 안 했는데 추론해서 해석해서 말하는 거 해석이고요.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내담자 속의 마음속으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쏙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능력, 감정이입이요. 명료화는 상담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이 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 거를 콕 끄집어내서 분명하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명료합니다. 최종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반영하기는요. 어떤 상담원 중에 한 명이 집단원 중에 한 명이 이런 걸 말하면 그 내용을 이거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과 내용과 감정들을 상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영학입니다. 적극적 경청이요. 적극적 경청에 그냥 사실 중심으로 듣기만 하는 거 이거 적극적 경청 아닙니다. 내담자의 음조, 느낌이요. 그리고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빠뜨린 내용 혹은 왜곡까지도 경청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내담자 표현의 불일치까지도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건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 사실 중심적으로 듣기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정답 2번이에요. 경청을 한다는 건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음색이나 음조, 그 느낌까지도 경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표현을 좀 잘못한 부분, 표현의 불일치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내담자가 보이는 일반화, 자기도 모르게 빠뜨린 내용, 심지어 왜곡하는 부분까지도 경청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